제 이름은 박경자. 일은 하고도 2해를 더 살았습니다. 곱디고 온 20살의 시집아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도록 일만 했지요. 남편은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떴고 이제는 다 키워 장가보낸 아들 내외와 손주들 보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 그랬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잦아 동네 병원에 들렀다가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아들 철수에게 연락하니 금세 달려와 주더군요. 그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종합병원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남은 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는 제 얼굴과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폐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길어야 3달.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달이라니요. 그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랍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꿈결처럼 아득하게만 들려왔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어 제 허벅지를 세게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현실감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수는 제 옆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니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하긴 아직 젊은 아들에게 어미의 죽음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겠지요. 제 손을 꼭 잡은 아들의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 잘 되라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땅을 샀습니다. 이제야 좀 다리 뻗고 편히 살만하니 죽음이라니요. 허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철수가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이 이제는 영영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자동차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제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힘없이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철수는 제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 미경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철수에게 미리 연락을 받았는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안색부터 살피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철수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미경이는 제 앞에 조용히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눈가에도 물기가 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웃어 보였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사람 한 번 나고 죽는 거 다 똑같지 않겠니? 제 말에 미경이는 끝내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다독이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죠. 저는 두 아이의 그런 모습에 오히려 위안을 받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나 없어도 저렇게 서로 의지하며 잘 살겠지. 내가 남긴 재산으로 조금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땐 정말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억척같이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하나를 사고 또 땅을 사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식만큼은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철수가 결혼할 때도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제 손으로 마련해 주었지요. 며느리 미경이도 처음에는 싹싹하고 부침성 있게 잘해서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석 달 안에 정리해야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 부부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철수는 회사에 휴가를 냈는지 하루 종일 제 곁을 지켰고 미경이도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제 식사를 챙기고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들의 극진한 보살핌에 처음에는 감동했습니다. 역시 내 자식, 내 며느리밖에 없구나 싶었죠. 미경이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뭐든 말씀만 하세요. 라며 연신 제 입맛을 돋우려 애썼습니다. 철수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어머니, 저희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하고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말과 행동에 제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남은 시간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늘 제 건강 걱정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항상 제 재산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좀 편히 쉬셔야지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그 말은 참 듣기 좋았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들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좀 알아봐 드릴까요? 철수가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괜히 신경 쓰시면 병세만 악화될 수 있어요. 저희가 미리 좀 정리해 두면 어머니도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그것도 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재산 정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슬픔이나 안타까움보다는 조바심과 기대를 읽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미경이의 눈은 마치 값비싼 보석을 바라보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제 착각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표정 변화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상가 임대 계약이나 세금 문제 같은 것도 저희가 젊으니까 더 잘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복잡한 상속 문제로 저희끼리 다투기라도 하면 어머니 보시기에 얼마나 안 좋겠어요. 미리 깔끔하게 해두는 게 좋죠. 그들의 말은 논리정연했고 표면적으로는 모두 저를 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껴지기 시작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고 뱃속에서는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의 모습이란 말인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게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참으로 빠르기도 하구나. 그들의 계산이.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한겨울보다 더 시린 바람이 따리를 틀고 앉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여전히 제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었지만 저는 그들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하나에서 기만과 탐욕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온 집안이 적막에 잠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에 잠이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하는데 이상하게도 아들 부부의 방문 틈으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보다 더 제 신경을 곤두서게 한 것은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나직한 속삭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따라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며 제 발걸음을 그 방문 앞에 멈춰 세웠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고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인 채 문에 귀를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생각보다 오래 버티시는 것 같지 않아? 의사가 분명 석 달이라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 다 돼가잖아. 며느리 미경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실망감이 역력히 묻어났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러다 정말 석 달 꽉 채우시면 우리 계획에 차질 생기는 거 아니냐고. 병원에서는 확실하다고 한 거 맞아? 아들 철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여 머리끝까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계획이라니 도대체 무슨 흉기를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글쎄, 의사 말로는 가망 없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던데. 내가 오늘 낮에 세무 상담 받고 왔는데 미리 좀 증여받는 형식으로 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꽤 있더라고. 어머니 정신 더 흐려지시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할 텐데.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불안해 죽겠어. 혹시라도 유언장 같은 거라도 이상하게 써놓으시면 어떡해? 미경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안 그래도 회사 일도 바쁜데 어머니 일까지 신경 쓰려니 골치 아팠는데 잘 됐네. 내일 당장 필요한 서류들 알아봐. 어머니 방에 있는 그 오래된 금고 있잖아. 거기에도 뭐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우리가 잘 보관해 드려야지. 철수는 마치 도둑모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삭임은 제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가누며 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처절한 배신감과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과 내 모든 것을 내주었던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다니.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이토록 가슴이 찢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의 무게를 실감하며 제 인생 최악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퀭한 얼굴로 아들 내외를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언제 그런 끔찍한 대화를 나눴냐는 듯 천사 같은 얼굴로 제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밤새 안녕하셨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미경이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의 속에서는 천불이 일었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그저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워서 잠을 좀 설쳤을 뿐이야. 제 말에 철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래도 기력이 많이 쇠하신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당장 병원에 한 번 더 가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어머니, 혹시 모르잖아요.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저희가 너무도 뻔히 보여서 저는 차라리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하루라도 빨리 병상에 누워 죽을 날만 받아놓기를, 아니면 아예 오늘 내일 하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문득 과거의 기억들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철수가 초등학교에 다닐 적 장마철에 불어난 개울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 맨발로 뛰어가 철수를 구해내고는 한겨울 냉수마찰이라도 한 사람처럼 온몸을 벌벌 떨었었죠. 그리고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며 열에 들뜬 철수를 간호했습니다. 그때 철수는 제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엄마 고마워.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 나중에 크면 내가 꼭 호강시켜줄게. 라고 속삭였었습니다. 그 어린 날의 약속은 이미 먼지처럼 흩어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며느리 미경이 또한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저를 친정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제가 시장에 다녀오면 어머니 무거우셨죠? 제가 들게요. 하며 살갑게 굴었고 제 생일이면 손수 미역국을 끓여 제 앞에 내놓으며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라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하고 따뜻했던 마음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토록 괴물처럼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사업에 실패하여 거액의 빚을 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떼어 그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때 철수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어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제기에서 10배, 100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맹세에 맹세를 거듭했었죠. 하지만 그 맹세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는 시간이 갈수록 은근슬쩍 제게 값비싼 선물들을 요구했고 철수는 그런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옆에서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미경이가 저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저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들의 그런 행동들이 처음에는 그저 어린 날의 철없는 투정이나 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제 재산을 향한 침이라고 계획적인 접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머리처럼 제게 달라붙어 제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절망감과 함께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이었습니다. 이대로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으리라. 내 인생을, 내 재산을 저런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송두리째 넘겨줄 수는 없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약도 챙겨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방문 앞을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었지만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걱정에 일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의 풍경만 바라보거나 혹은 죽은 듯이 잠만 잤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죽어야만 하는 운명인가? 아니, 혹시라도 의사가 오진을 한 것은 아닐까?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가느다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한들 의사도 결국 사람인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만약 살 수 있다면 저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과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던 김영감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이석현 변호사. 어릴 적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던 석현이는 유난히 총명하고 정의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꽤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소문 끝에 이 변호사의 사무실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에게는 오랜만에 옛 친구들과 계모임에 다녀오겠다고 둘러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의 번듯한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앳된 모습은 사라졌지만 예의 그 반듯하고 총기 넘치는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여기까지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따뜻한 환대에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자초지종을 털어놓는 동안 이 변호사는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해 주었습니다. 제 건강 상태와 시한부 선고, 그리고 아들 내외의 의심스러운 행동들, 밤중에 엿들었던 그들의 끔찍한 대화 내용까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이 변호사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다른 병원에서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예약을 잡아드리지요. 이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믿음직한 눈빛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 변호사가 소개해준 대학병원에서 다시 한번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각종 촬영과 조직 검사, 피검사 등등.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결과가 같다면 정말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는 뜻밖에도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천운이십니다. 검사 결과 폐에 있는 종양은 악성이 아닌 양성 종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간단한 내시경 시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진이었다니요. 그것도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그 끔찍한 진단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 저를 기만했던 아들 내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죽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늘이 제게 주신 두 번째 기회이자 저 파렴치한 녀석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제 모든 것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곧장 이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변호사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건강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시술 잘 받으시고 몸조리 하시는 동안 제가 뒤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과 며느님에게는 여전히 시한부 환자인 것처럼, 아니, 오히려 병세가 더욱 악화된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방심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변호사의 말에 저는 굳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탐욕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제가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재산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빼앗겼던 제 인생의 존엄성과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피를 나눈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걸까 하는 일말의 망설임과 갈등이 고개를 들기도 했지만 그들이 제 등 뒤에서 주고받았던 섬뜩한 대화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런 망설임은 눈 녹듯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족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탐욕에 눈이 먼 괴물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무도 모르게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간단한 내시경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은 성공적이었고 저는 며칠간의 안정을 취한 뒤 건강한 몸으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이 변호사의 조언대로 더욱 처절한 시한부 환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기침을 입에 달고 살았고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래도 의사가 말한 석 달도 못 넘길 것 같다. 내가 죽으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미리 모든 것을 정리해 놓고 가야 할 텐데 유언장이라도 미리 써둬야 하나 하고 힘없이 중얼거리며 아들 내외의 속셈을 떠보기도 했습니다. 제 말에 아들 내외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에 대한 계산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응조렸습니다. 그래, 마음껏 기뻐해라. 너희의 그 추악한 욕망이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망을 선물해 주마.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저는 제 복수극의 서막을 그렇게 열었습니다. 이제 사냥을 준비하는 늙고 병든 암사자처럼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그들이 스스로 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시술로 몸 안의 작은 혹을 떼어내고 나니 날아갈 듯 몸이 가벼웠지만 제 연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 혼신을 다해 깊어졌습니다. 아들 내외 앞에서 저는 하루하루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가련한 시한부 환자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부러 밤새 고통에 시달린 사람처럼 밭은 기침을 콜록이며 하루를 시작했고 식탁에서는 입맛이 없다며 깨작거리다 수저를 놓기 일쑤였습니다. 미경이가 차려주는 음식들은 대부분 제 입맛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나마도 성의 없이 차려낸 티가 역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불호령을 내렸겠지만 지금은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입맛이 없구나 하고 물리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밤에는 끙끙 앓는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며 잠 못 이루는 척했고 때로는 새벽녘에 아들 방문을 두드려 얘야, 나 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쉬겠다. 물이라도 한 잔 떠다 줄 수 있겠니? 하며 그들의 단잠을 깨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귀찮음이 가득한 아들의 신경질적인 반응과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짜증 섞인 한숨 소리였습니다. 제 연기가 얼마나 실감났던지 아들 철수는 가끔 제 손을 잡고 어머니, 기운 내세요. 그래도 저희가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게요. 라며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투로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눈물이 단 한 방울도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뼛속까지 느끼고 있었지만요. 며느리 미경이는 한술 더 떠서 저를 거의 살아있는 송장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시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어머니 가시는 길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모시는 게 저희 자식 된 도리 아니겠어요? 라며 입으로는 청산유수처럼 걱정하는 말을 쏟아냈지만 정작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둘러대며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자 처음 며칠은 제 방을 들락거리며 상태를 살피는 듯 하더니 이내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먹는 약봉지를 침대 옆에 던져주듯 놓고 가거나 식사 때가 한참 지나서야 차갑게 식은 밥과 국을 아무렇게나 밀어 넣어주곤 했습니다. 그들의 가증스러운 이중성과 노골적인 푸대접의 속으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꾸나. 누가 더 연기를 잘하는지, 그리고 누가 먼저 지쳐 나가 떨어지는지. 저는 매일 밤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과 대화들을 기억 속에, 그리고 일기장에 꼼꼼하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저의 병세가 하루가 다르게 깊어지는 것처럼 보이자 아들 내외의 탐욕은 브레이크 풀린 자동차처럼 거침없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는 아무래도 철수 씨 명의로 미리 해두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철수 씨가 장남이고 나중에 상속 문제로 형제들끼리 얼굴 붉히는 것보다 그게 깔끔하고 좋잖아요. 미경이가 마치 저를 설득이라도 하듯 혹은 통보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 형제들끼리 다툴 것을 걱정했단 말입니까? 철수가 외아들인데 말입니다.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철수는 옆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요, 어머니. 미경이 말이 100번 맞아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그 땅도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괜히 가지고 있어 봤자 세금만 많이 나오고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잘 처분해 드릴게요. 라며 능글맞게 거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 목록을 손에 들고 마치 자기들 물건을 정리하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제 방에 있는 오래된 자개장이나 병풍, 제가 아끼던 도자기들을 보며 자기들끼리 이건 우리 안방에 갖다 놓으면 딱이겠다. 저 도자기는 골동품상에 내다 팔면 꽤 받을 수 있겠는데? 하는 소리까지 서슴없이 짓거리며 히히덕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귀 막고 눈 감은 채 못 듣는 척, 못 보는 척하며 속으로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증오심을 갈고 닦았습니다.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참는 거야. 너희의 그 더러운 탐욕이 하늘을 찌를 때, 그때 내가 너희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한 곳으로 떨어뜨려 주마. 하루는 제가 깜빡 잠이 든 척하고 있는데 며느리 미경이가 살금살금 제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맡에 놓아둔 작은 손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제가 병원비나 급한 용도로 쓰기 위해 넣어둔 약간의 현금과 통장, 그리고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한참을 뒤적거리더니 인감도장을 찾아내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제 지장을 찍는 신용까지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실눈을 뜨고 지켜보던 저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진 척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미경이는 인감도장을 원래 자리에 슬쩍 도로 넣어두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을 나갔습니다. 이런 파렴치하고 대담한 행동들이 반복되자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만행을 제 기억 속에만 담아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말이나 기억만으로는 그들의 죄를 만천하에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변호사를 찾아가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님, 저것들의 행동이 이제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 인감 도장까지 훔쳐내려고 했어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뭔가 확실하고도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 격앙된 목소리에 이 변호사는 잠시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마음 아프시겠지만 어머님 방에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의 대화와 행동을 고스란히 담아두는 겁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리 밉고 괘씸한 자식들이라지만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제 손으로 직접 기록해야 한다니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저 자신과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어떤 증거든 좋습니다. 저 파렴치한 것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만 있다면요. 이 변호사는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님, 힘내십시오.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도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변호사와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밀하고 은밀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내외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제 모든 재산을 그들 명의로 깨끗하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화려한 만찬에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었죠. 이 변호사는 수십 장에 달하는 증여 계약서 곳곳에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글씨체로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률 용어들 사이에 핵심적인 독소 조항을 교묘하게 숨겨 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본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더 없는 효도와 극진한 부양을 다할 것을 전제로 하며 만약 수증자가 이러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거나 증여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혹은 증여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증여자는 일방적으로 본 증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시 수증자는 지체 없이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즉시 원상 복구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증여 재산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자의 요구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무시무시한 조항을 읽어내려가며 저는 잠시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간으로서 할 짓일까, 어미로서 자식에게 너무 잔인한 처사는 아닐까 하는 죄책감과 회의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들이 제 등 뒤에서 나누었던 섬뜩한 대화들과 저를 기만했던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떠올리자 그런 나약한 감정들은 순식간에 분노와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자비와 용서는 그들에게 과분한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니까요. 드디어 운명의 날 혹은 심판의 날이라고 명명해야 할 그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평소보다 훨씬 더 위중한 환자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을 연신 흘려댔고 숨은 금방이라도 넘어갈 듯 가쁘게 몰아쉬었으며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온 힘을 다 짜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침상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제나 저제나 하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무래도 내가 오늘 밤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 숨이 자꾸만 멎는 것 같구나. 더 늦기 전에 너희에게 내 모든 것을 정리해주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싶다. 제 말에 아들 철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 그런 비통한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어머니는 아직 정정하십니다. 저희가 꼭 살려낼 것입니다. 하고 거의 울부짖듯이 외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슬픔이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 안다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는 이미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 누르며 흐느끼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손수건 밑에 숨겨진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다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짓으로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증여 계약서 뭉치였습니다. 저기 내 전 재산 목록과 너희에게 모든 것을 넘긴다는 증여 계약서다. 이미 내 도장까지 다 찍어두었으니 너희는 서명만 하면 될 것이다. 부디 내가 눈 감을 때까지 만이라도 지금처럼 잘 보살펴다오.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저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말을 끊으며 애절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마치 경주라도 하듯 서류 봉투를 낚아채더니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계약서 내용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눈은 재산 목록과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들에만 머물렀을 뿐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 조항까지 꼼꼼히 읽어볼 여유도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황홀경에 빠진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더니 이내 제 손을 붙잡고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 한 점 후회 없으시도록 정말 성심성의껏 잘 모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도 부끄럽지 않은 자식들이 되겠습니다. 하고 가증스러운 맹세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 절차가 순식간에 마무리되고 제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재산은 그렇게 아들 내외의 명의로 깨끗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마치 큰 상이라도 받은 사람들처럼 집안에서 요란한 축하 파티를 벌였습니다.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고 값비싼 음식들을 시켜 먹으며 그들만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저는 제 방 침대에 홀로 누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그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앞으로의 장밋빛 미래에 대한 희망찬 대화들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강남 부자 된 거야. 이 아파트도 이제 완전히 우리 거고 상가 건물의 땅까지. 아, 꿈만 같아. 당신 정말 대단해. 하하, 뭘 이 정도 가지고. 다 당신 내조 덕분이지. 그동안 어머니 눈치 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제 우리도 저 유럽으로 크루즈 여행도 가고 명품 쇼핑도 마음껏 하자고. 아, 그리고 어머니 방은 내가 서재로 써야겠어. 전망도 좋고 넓잖아. 그들의 대화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차갑고도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고 떠들고 즐기렴. 너희의 그 짧고도 허망한 행복이 끝나면 내가 너희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망과 공포를 선물해 줄 테니 그때도 지금처럼 웃을 수 있을지 한번 보자꾸나. 제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재산을 모두 넘겨받기가 무섭게 다음 날 아침부터 아들 내외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제 식사는 하루 3끼에서 2끼로 줄었고 그나마도 멀건 죽이나 찬밥 덩어리가 전부였습니다. 간병인은 이미 며칠 전에 어머니가 이제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돌봐드리기가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그만두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미경이는 이제 제 방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벌레 보듯 쳐다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철수는 마치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완전한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재산도 다 저희한테 넘기셨으니 솔직히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많은 걸 바라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다 큰 성인이시니 이제 어머니 스스로 좀 챙기셔야죠. 미경이가 하루는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 쏘아붙이고 나갔습니다. 그 뻔뻔하고도 파렴치한 태도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민낯이 이토록 빨리 그리고 이토록 확실하게 드러날 줄이야.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반격의 칼날을 갈고 닦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이제 남은 것은 그 함정의 뚜껑을 덮어버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돌아간 후 제 마음은 한동안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제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지만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제 손으로 직접 기록하고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은 어미로서 차마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 제 심장에 스스로 칼을 꽂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이것이 과연 최선인가,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하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귓가에는 그들이 나누었던 섬뜩한 대화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눈앞에는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들의 경멸 어린 표정이 어른거렸습니다. 결국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싸움은 제 생존과 존엄이 걸린 문제였고 더 이상 망설이거나 약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된 시간에 이 변호사가 보낸 보안 전문가가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들어와 제 방 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핀 뒤 아들 내외의 눈에는 절대 발각되지 않을 만한 곳에 최첨단 소형 녹음기와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감쪽같이 설치했습니다. 카메라는 오래된 가족사진 액자 뒤편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 방 전체를 선명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했고 녹음기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낡은 라디오 안쪽에 교묘하게 숨겨졌습니다. 전문가는 제게 간단한 작동법과 데이터 백업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면서 어머님, 혹시라도 저들이 눈치챌 기미가 보이면 즉시 작동을 멈추시고 제게 연락 주십시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중하고 배려 깊은 태도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한편으로는 제 집, 제 공간에 이런 감시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아들 내외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떨리는 손으로 그날 하루 동안 기록된 영상과 음성 파일들을 노트북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헤드폰을 끼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리고 헤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모습과 목소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추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방 안에 없는 줄 알고 혹은 깊이 잠든 줄 알고 온갖 폐악스러운 말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언제쯤 편하게 눈 감아주실 건지 모르겠네.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데 눈치도 더럽게 없으셔. 이러다 우리 계획 다 틀어지는 거 아니야? 며느리 미경이가 날카로운 신경질을 부리며 철수에게 짜증을 내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연민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매일 저렇게 죽는 소리만 해대니 듣는 내가 다 병이 날 지경이야. 이러다간 우리가 먼저 지쳐 쓰러지겠어. 차라리 이번 주말에 아는 요양병원 원장 한번 만나볼까? 아니면 좀 더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처리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아들 철수는 마치 남의 집 이야기하듯 태연하게 아내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여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한두 번, 그것도 개나 고양이에게 던져주듯 형편없는 음식이 제 방문 앞에 놓여있기 일쑤였고 그나마도 상했거나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통증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해도 그들은 못 들은 척 외면하기 일쑤였고 밤새 기침을 하며 고통스러워해도 코빼기 한 번 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기침 소리가 시끄럽다며 방문을 발로 걷어차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약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면 한참 뒤에나 마지못해 방바닥에 던져주듯 놓고 갔고 제가 거동이 불편해 며칠 동안 씻지 못해 몸에서 냄새가 난다며 제 방 앞에서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자기들끼리 역겹다는 듯 수군거리는 그들의 모습까지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잠든 사이에 제 방에 몰래 들어와 감나가는 물건이 없나 뒤지는 그들의 모습도 여러 번 포착되었습니다.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제 가슴은 수천 수만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의 죄상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차갑고도 단단한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심판대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는 복수심이 제 안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그 증거들을 USB에 백업하여 이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전달했고 이 변호사는 그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제가 가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2달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조바심과 탐욕은 이제 극에 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거나 심지어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고성을 지르며 다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하고도 역겨운 연극의 막을 내리고 그들에게 제 인생 최후의 만찬을 베풀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특별히 정신이 맑고 기운이 넘치는 척하며 아들 내외를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얘들아, 내가 요즘 통 기운이 없어서 입맛도 없고 늘 누워만 있었는데 오늘은 왠지 이상하게 몸도 가뿐하고 정신도 또렷해지는 것 같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더 늦기 전에 너희와 함께 아주 근사한 저녁 식사라도 한번 하고 싶구나. 어쩌면 이게 우리 가족의 정말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르잖니. 저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힘겹게 말을 이으며 애처롭고도 간절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말에 아들 내외는 순간적으로 서로의 얼굴을 의미심장하게 마주보더니 이내 감출 수 없는 희색을 얼굴 가득 띠며 반색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아이고,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야 당연히 좋죠. 어머니께서 드시고 싶으신 것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구해오겠습니다. 저희가 당장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예약하겠습니다. 그들은 마치 로또에 당첨이라도 된 사람들처럼 기뻐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마도 저의 마지막 만찬 제안을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자신들의 오랜 기다림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다는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천박한 속셈을 훤히 꿰뚫어 보면서도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든 좋다. 너희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정하렴. 다만 이왕이면 아주 근사하고 전망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조용한 곳이었으면 좋겠구나.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고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말이다. 그렇게 제 길고도 처절했던 고독한 연극의 마지막 장,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통쾌하고도 짜릿한 복수극의 클라이맥스를 위한 화려한 무대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저녁, 저는 아들 내외의 과장된 부축을 받으며 마치 개선하는 장군처럼 시내에서 가장 호화롭고 야경이 아름답기로 명성이 자자한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의 최고급 VIP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통유리 창밖으로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찔하게 펼쳐져 있었고, 룸 안에는 잔잔한 라이브 피아노 연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식기들과 크리스털 와인잔들이 세팅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은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아들 내외는 마치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메뉴판에서 가장 비싼 코스 요리와 수십 년 산 빈티지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그들은 연신 제 건강을 염려하는 듯한 걱정 어린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이미 승자의 여유와 축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화려한 식사가 끝나면, 혹은 길어야 내일 아침이면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던 막대한 유산을 마침내 자신들의 손에 거머쥐게 될 것이라는 달콤하고도 황홀한 상상에 흠뻑 취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그런 가증스럽고도 역겨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제 의도적인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표정에는 점차 초조함과 알 수 없는 불안감,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복잡하게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화려한 에피타이저와 풍미 가득한 메인 요리가 끝나고 눈처럼 하얀 접시 위에 예술작품처럼 담겨 나온 달콤한 디저트와 깊고 향긋한 풍미의 커피가 테이블 위에 놓였을 때, 저는 비로소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은제 포크를 내려놓고 실크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정자세로 앉아 맞은편에 앉은 아들 내외를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고도 또렷한, 그러나 그 어떤 칼날보다도 더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음식 맛이 정말 훌륭하구나. 너희 덕분에 내 생에 이렇게 근사하고 황홀한 저녁을 다 먹어보는구나. 정말 고맙다. 그런데 너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어쩌면 너희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어야겠다. 제 의미심장한 말에 아들 내외는 순간 온몸이 경직된 듯 굳어진 표정으로 저를 주목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가 드디어 유언이나 재산 분배에 대한 마지막 당부라도 하려는 줄 철석같이 믿고 있었겠지요. 저는 그들의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동자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며 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선명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얘들아, 나 사실 하나도 안 아프단다. 그리고 죽지도 않아. 그 순간 레스토랑 룸 안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멎은 듯한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철수는 마시고 있던 최고급 와인을 그대로 하얀 테이블보 위로 분수처럼 뿜어냈고, 며느리 미경이는 눈을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동그랗게 뜨고 입을 멍청하게 해 벌린 채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 만찬을 즐기던 홍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밀랍처럼 하얗게 질려갔으며, 탐욕으로 이글거리던 두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려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철수가 간신히 염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룸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이 변호사가 한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최신형 태블릿 PC를 들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예고 없이 등장한 이 변호사의 모습에 더욱더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휩싸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 변호사는 제 옆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곧바로 들고 온 태블릿 PC를 테이블 중앙에 보란 듯이 올려놓고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검사처럼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오미경 씨, 지금부터 두 분께서 박경자 어머님께 지난 2달여간 행하신 모든 불법적이고도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민형사상 소송의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변호사가 태블릿 화면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그동안 제 방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와 녹음기에 생생하게 기록된 그들의 추악한 만행과 끔찍한 대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과 음성 파일들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자신들이 저를 어떻게 무시하고 푸대접했으며, 심지어는 제가 빨리 죽기만을 바라며 서로 나누었던 소름 끼치는 대화들, 제 인감도장을 훔쳐내려 했던 비열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패륜적인 목소리와 파렴치한 얼굴이 레스토랑 룸 안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생하게 울려 퍼지자 아들 내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거의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화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온몸을 마치 간질이라도 발작하듯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창피함과 공포, 그리고 절망감에 그들은 거의 정신을 놓은 듯 보였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까지 웅성거리며 이쪽을 쳐다보며 손가락질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공개적인 망신과 조리돌림을 당하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영상과 음성 파일의 재생이 끝나자 룸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증여계약서 사본들과 소장을 꺼내 그들 앞에 마치 쓰레기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김철수 씨, 오미경 씨, 두 분께서는 박경자 어머님과 이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머님께 더 없는 효도와 극진한 부양을 다할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숙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두 분께서는 그 약속을 아주 악랄하고도 파렴치한 방법으로 명백히 위반하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기망을 통해 재산을 편취하려 한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나아가 증여 계약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배신 행위입니다. 이에 박경자 어머님께서는 두 분과의 모든 증여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두 분께 증여했던 모든 재산의 즉각적인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두 분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오늘자로 법원에 접수된 소장입니다. 이 변호사가 차갑게 소장을 내밀자 아들 내외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는지 바닥에 비참하게 무릎을 꿇고 제게 빌고 또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눈 감는 날까지 어머니 발이라도 핥으며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처절하게 매달렸지만 저는 이미 얼음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늦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도 인간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같은 버러지들을 용서할 생각 따위는 눈곱만큼도 없다. 이제 그만 너희의 더러운 연극을 끝내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거라. 제 마지막 선고와도 같은 말에 그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동정심이나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둔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저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감상하듯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감에 도취된 여왕처럼 당당하고도 우아하게 레스토랑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그들의 처절하고도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통쾌하고도 짜릿한 사이다가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극적인 사건 이후 모든 일은 이 변호사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증여 무효 및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희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돌아갔습니다. 재판정에서 공개된 아들 내외의 패륜적인 행각이 담긴 영상과 녹취록은 그 자체로 너무나 명백하고도 충격적인 증거였기에 재판부는 더 이상의 심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희 집에 드나들며 저에게 했던 모든 순간들, 저를 빨리 죽기만을 바라며 서로 주고받았던 소름 끼치는 대화 내용들은 숙련된 판사들조차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내외도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꽤 이름 있는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 다툼을 벌이려 했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이나 항변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될수록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듯 보였고 나중에는 거의 변론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매번 법정에 출두할 때마다 수많은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처럼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오만함과 탐욕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충격적인 사건은 현대판 고려장, 시한부 노모의 눈물과 통쾌한 복수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각종 언론과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레스토랑에서 촬영된 당시의 영상 일부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들 내외의 신상 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되어 그들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페류나 부부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던 작은 회사와 가게는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몰락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는 듯한 복잡한 심경을 느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야말로 정의로운 인과응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라는 한 인간에게 그리고 그들의 어미에게 저질렀던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처절한 대가는 치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간의 지루하고도 긴장감 넘치는 법정 공방 끝에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밝았습니다. 재판장은 법정 안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과 취재진들 앞에서 엄숙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차분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 김철수, 오미경은 원고 박경자 여사에게 행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부양 의무 불이행 및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모든 증여 계약은 민법 제556조 및 제557조에 의거하여 전부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증여받았던 모든 부동산과 동산을 즉시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고 원고 박경자 여사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금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다. 또한 소송 비용 역시 피고들이 전부 부담한다. 판사의 마지막 말이 장엄하게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가슴에 모아쥐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과도 같은 시간들로부터 마침내 해방되었다는 안도감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는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마치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제 옆에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시 제 명의로 완벽하게 돌아오고 아들 내외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은 물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까지 물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살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은행 대출금과 위자료를 변제하기 위해 결국 헐값에 경매로 넘어갔고 그들은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친척과 친구들로부터도 외면당한 그들은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여관방을 전전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며칠 뒤, 며칠은 굶은 듯 헬쑥하고 초췌한 몰골의 아들 내외가 흑빛 얼굴로 저희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대문이 열리자마자 염치도 없이 마당으로 뛰어들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천하에 둘도 없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제발 저희를 개처럼, 돼지처럼 여기시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정말 어머니 발 씻겨드리고 죽이라도 쏘어드리면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울부짖음은 처절하고도 애처로웠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한 바위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고도 냉랭한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같은 악마들에게 베풀 동정심 따위는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다. 너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평생토록 처절하게 치르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그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마라. 그리고는 경비원을 불러 그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도록 했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한동안 그들의 저주 섞인 절규와 짐승 같은 통곡 소리가 처절하게 이어졌지만 저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처벌이자 제 스스로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과의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느꼈습니다. 길고도 험난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제 삶에는 비로소 눈부신 햇살과 함께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 소홀했던 제 자신의 건강을 세심하게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되찾고 매일 아침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과 체조를 하며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신선한 제철 음식으로 정성껏 식단을 챙겨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심신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자 제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발걸음은 가벼워졌으며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는 잔잔한 미소가 항상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소원하게 지냈던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여 따뜻한 만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친구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고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으며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의 변함없는 우정과 따뜻한 위로 속에서 저는 지난날의 깊은 아픔과 쓰라린 상처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치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적으로 도와주며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이 변호사에게는 두둑한 성공 보수는 물론 제 진심을 담은 특별한 감사의 선물을 전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제게는 은인이자 새로운 삶의 동반자나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 내외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가구와 물건들, 그들의 악취나는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마치 악몽을 털어내듯 깨끗이 치워버렸습니다. 집안 대청소를 하면서 저는 마치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묵은 먼지와 부정적인 감정들을 함께 씻어내는 듯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제가 평소 좋아하던 밝고 화사한 색감의 가구들과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새롭게 채워 넣었습니다. 거실 창가에는 예쁜 화분들을 놓아 싱그러움을 더했고 벽에는 제가 좋아하는 풍경화와 추상화들을 걸어 예술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서재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항상 흘러나왔고 침실에는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제 공간은 따뜻하고 아늑하며 오롯이 저만을 위한 평화로운 안식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제 마음에도 놀랍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끔찍했던 악몽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소중한 삶에 집중하며 희망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되찾은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깊고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이전처럼 그저 은행 통장에 쌓아두거나 혹은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물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평생 청춘과 맞받고 피땀 흘려본 제 삶의 소중한 결실이었고, 이제는 오롯이 저 자신과 그리고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일부는 저의 안락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과 제가 평소 하고 싶었던 다양한 취미 활동 및 자기 개발을 위해 사용하기로 계획했고, 상당 부분은 사회에 환원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저처럼 믿었던 자식에게 버림받거나 경제적, 정서적으로 무시당하는 소외된 노인들을 셔츠적으로 돕는 비영리 단체에 정기적으로 상당액을 기부하기 시작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후원하기 위한 작은 장학재단을 설립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천양지차로 달라진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내외는 그깟 돈 때문에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지만, 저는 그 돈으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되자 저는 평소 막연하게나마 관심을 가져왔던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배식 봉사를 하거나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말벗 봉사 및 미술치료 보조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서툴러 실수도 잦았지만 저의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환한 미소로 화답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벅찬 보람과 따뜻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겪었던 아픔과 시련이 결코 저 혼자만의 특별한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아주 작은 능력과 소소한 경험일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또 다른 따뜻한 약이 되어 주었고, 동시에 제 삶에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소중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루하루 새로운 희망과 감사를 만들어가며 찬란한 제2의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제 삶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했던 경랑의 시기를 지나 완벽하게 평온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제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이나 고통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평화롭고 온화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가끔씩 아주 희미하게 바람결에 실려오듯 아들 내외의 처참한 소식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서로의 탓을 하며 지저분하게 싸우다 이혼했고,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쪽방촌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연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남부러울 것 없던 그들이었지만, 끝없는 탐욕과 패륜적인 행동은 결국 그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인간적인 연민이나 일말의 안쓰러움이 제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잠깐 고개를 들기도 했지만 이내 그들이 제게 저질렀던 인간으로서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떠올리며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현재의 불행은 그들 스스로가 뿌린 죄악의 씨앗에서 자라난 지극히 당연하고도 정의로운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비참한 삶에 그 어떤 관심도 감정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당한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들이었으니까요. 이번 생에 거대한 폭풍우와도 같았던 시련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깊고도 본질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피가 섞였다는 생물학적인 이유만으로 혹은 법적으로 부부나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가 맺어졌다고 해서 모두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아끼며 기쁠 때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웃어주고 슬플 때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깊고도 따뜻한 마음의 유대와 신뢰로 단단히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제 곁에는 비록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연보다도 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걱정해주며 응원해주는 좋은 친구들과 따뜻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정겹게 담소를 나누고 햇살 좋은 날에는 함께 손을 잡고 꽃길을 걸으며 삶의 소소한 기쁨을 만끽합니다. 때로는 서로의 아픔과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다독여주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들이야말로 제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도 새로운 마음의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평화롭고 따뜻한 시간 속에서 저는 이전에는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소박하지만 진실된 그리고 가슴 벅찬 행복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시한부 선고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은 제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과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제 낡고 병들었던 삶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결정적인 전환점이자 신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그 충격적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들 내외의 교활한 위선과 끝없는 탐욕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서 꼭두각시처럼 살다가 외롭고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아니면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마지막 용기가 발현되었는지 저는 그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고 제 인생의 온전한 주도권과 존엄성을 당당하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처럼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역할에 갇혀 희생하는 삶이 아닌 오롯이 박경자라는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제 자신만을 위한 자유롭고도 주체적인 삶을 마음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정성껏 가꾼 아름다운 화초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햇살 좋은 오후에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가거나 미술관을 찾아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혼자 조용히 서점에 들러 읽고 싶었던 책을 사서 향긋한 커피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소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저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의 기쁨과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제게 남은 인생, 단 하루를 살더라도 후회 없이,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